다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이제 넉넉지 못한 관계로 정확하게 30분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된 관계로 메인 타이틀이 좀 길긴 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 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세션의 총괄 책임자를 담당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강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40대 최창식 회장님의 건축학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으로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이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건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창식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대한건축학회 춘계 학술대회 또 내일은 이제 총회의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병혜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 연세 높으신데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카이스트 김진근 명예교수님, 또 단국대학의 정난 명예교수님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아마 김영민 회장님 이하 오늘 건축구조기술사에서 많이들 오신 것 같고 또 제가 잘 알아뵙지 못하는 분들 아마 건축사협에서도 좀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넌지시 기대를 좀 해봅니다. 날씨가 여기 앞에 난도 활짝 피었는데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움츠렸던 그 겨울에 어두웠던 부분들을 활짝 펴시고 이제 그 어깨를 쭉 펴시면 우리 건축계에도 큰 희망의 물결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게 열심히 기억을 하려고 해서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 구조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특별 제안에 대한 정책 제안 특별 세션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한 우리 이강석 지금 현 대한건축학회 총무이사 너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우리 삶을 담는 공간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안전해야 되고요. 특히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큰 그릇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선생님들을 필두로 저희들 젊은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아주 힘들게 결정도 하고 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감하실 테고요.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되게 이제 1960년대에 그
발현된 건축기본법이죠. 건축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요. 그 중에 이제 관련된 전문 분야로의 그 회기 또는 전문가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제법 이제 고민을 거쳐서 시작이 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피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히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이 특별 세션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요. 또 특정한 어떤 분야의 이해관계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오늘 기대도 하고 응원도 해보겠습니다. 모쪼록 포럼이나 특별 세션이 끝이 아니고 시작으로서 크게 출발을 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오늘 자리가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도 회장님은 2분 오버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특별 세션의 개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들 미국에 있는 주 포함해서 14개의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각 참여 연구자분들 본인들이 발표를 하실 때 아마 본인 소개를 하실 것 같고요. 먼저 내용입니다. 배경, 목적, 대상국에 해당되는 부분 딱 설명 좀 드릴 거고 관련 제도 항목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국제 표준이죠. 국제 표준 해당되는 현황 이제 가치 매트릭스를 저희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을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향상이 된 것은 사실이고 따라가지고 건축 구조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는 많이 증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시공 설계 단계에서 구조도면 작성이라든지 이제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도 안전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이렇게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정성적인 접근보다 정량적으로 특히 국제 표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고가 잘 안 일어나는 안전 해외 선진 사례를 좀 낱낱이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난 뒤에 좀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메인 취지입니다. 사실은 본 연구에서는 과업에서도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 구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주목적이죠. 대한민국 건축물의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국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 관련 제도 6개 항목입니다. 설명 좀 드리면 작성, 주체, 구조 설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가 기준, 구조 도면을 누가 작성을 하는 건지, 법 체계에서 구조 감리는 누가 하고 설계 검증은 또 누가 하고 안전 제도에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해체에 관련된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6개 해당되는 항목을 이제 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현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현황 매트릭스를 도출을 하는 게 제일 목표였고요. 도출된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국제 표준형
국제 표준형이라는 거는 요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고립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표준형 국내 건축 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국은 14개, 일본, 미국은 이제 주가 6개입니다. 영국, 독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대부분 커버가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구원들은 본인들이 발표를 하실 때 소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연구진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 이 매트릭스 상당히 길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구조 설계 작성 주체다 그러면 한국이다. 물론 한국 다음에 미국도 나오고 일본도 쭉 나오는데 거기에 주체가 예를 들면 건축 구조 기술사다 아니다. 동그라미다 곱하기다. 세모는 저희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세모는 안 하는 쪽으로 곱하기 아니면 동그라미로 저희들 방침을 잡았고요.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예를 들면 건축법 제23조다 명기를 하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래쪽에 얘는 이제 본문이니까요. 규정이니까 가져와가지고 체크를 하는 쪽으로 쭉 했습니다. 구조도면 작성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구조감리에 해당되는 부분, 공사감리, 구조감리, 구조설계 검증. 그래서 얘기하는 구조설계 검증은 제3자 검증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검증의 주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안전진단, 해체 이렇게 이제 6개 쟁점 항목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이제 쭉 체크하고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요. 이렇게 Y축에 한국 쭉 포함 싱가포르까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쭉 작성을 해보면 이제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요거를 제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바로 연속해서 한국 현황,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개선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 건축 구조기술사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 본연이 이제 저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법 체계를 떠나가지고 건축 구조 분야 전문가이죠.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건축물, 구조 설계, 구조 검토, 구조 감리, 안전 진단 등 관련 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을 하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건물 안전 국가공인기술자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실상의 주요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체크를 한번 해보면 법령 몇 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건축 쪽에 제일 상위법이 사실은 건축법입니다. 23조에 이렇게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설계자라는 저희가 이제 건축법 제2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해설하고 지도하고 자문에 임하는 자를 설계자라고 얘기했는데 설계 도서라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타 공사 필요한 서류를 설계 도서라고 정의를 건축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48조에 비로소 이제 구조에 해당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쪽에는 구조라는 용어는 등장을 안 하죠. 건축물은 각종 하중에 대해 가지고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대수선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구조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된다. 내진성 등도 확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하지만 건축물의 설계자라는 것은 건축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논란이 되는 협력이라는 거를 다른 쪽 각도에서 보면 하청을 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되겠죠.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은 6층 이상 특수구조물, 다중건축물 등등 이런 건물들을 도면을 한다든지 구조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주요 법령의 현황입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건축법 시행령 9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력에 해당되는 부분. 설계자, 그다음 공사 감리자, 안전상 필요하면 협력을 받아야 된다. 특수구조물, 고층구조물, 공사 감리자에 해당되는 분도 협력을 받아야 된다. 3층 이상 필로티도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건축법 시행령 9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건축법 제5조에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계 내지는 시공이랑 아주 불가분의 관계,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건축법에서는 건축 관계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속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주요 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위쪽에 현행 제도는 건축주, 발주사, 건설사에게 건축 설계, 구조 설계 등을 일괄 수주를 받은 건축사가 구조 설계 등을 건축 구조 기술사에게 협력, 위탁 내지는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역할을 정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건축 구조 기술사 이꼴 협력사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협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때는 항상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설계자 6층 안전 확인할 때는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감리를 할 때도 협력을 받아야 된다. 특정 공정일 때. 건축법에서는 설계 및 시공 단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 관계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정의라든지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이라는 용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협력자 내지는 보조자, 하청관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는 이제 전문가로 사조위에 이렇게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건축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령에 국토부 장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9조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에는 허가를 받는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아주 독특한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2조에는 여기 이제 설계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19조를 말씀을 드리면 설계와 공사감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사, 감정, 유지관리, 특별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등등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또 보면 고시원 대가 기준의 목적이 중단 부분에 여기 일부분에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품질을 보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건축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령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및 역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건축 관계자입니다. 건축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건축 관계자가 되는 거고, 설계, 공사 감리, 조사, 감정, 유지 관리 등등 보고서 작성 등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상기 업무 가운데 일부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작성 주체 구조 설계 대가 기준을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사가 작성의 주체입니다. 주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로서 이렇게 계약도 하고 다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건축법 23조 이제 11조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건축법의 설계자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설계에 해당되는 구조 계산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허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사법 2조에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 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걸 건축사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주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입니다. 사법 2조의 개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설계랑 도면, 구조계획서, 사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업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19조 말씀을 드렸고요. 작성 주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스포트를 해주는 법령이 제4조에서 사법 4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건축법의 건축사법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도면에 해당되는 구조설계입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구조설계의 이제 대가 기준인데 뭐 아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구조기술사에서 대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쭉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공정위 제재로 이제 폐지가 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대가 기준이. 대가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이런 이제 대가 기준이 이전에 이제 쭉 작성을 했던 건데 지금은 제재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19조의 3에 보면 건축사법에는 품질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대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도면에 해당되는 법도 같은 맥락으로 건축 도면이라는 게 2조, 19조에 쭉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2조, 건축법 23조, 주택법 66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면 작성의 주체도 건축구조기술사는 아닙니다. 건축사가 하는 거죠. 사법 2조, 4조에 2조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이제 건축 도면에 관련된 내용. 공사감리의 주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구조설계,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도 주체적으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을 못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 제2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기술사는 67조에 관계 전문 기술자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쭉 해서 도움을 드리는 협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와 있는데 이걸 협력자입니다. 사실은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해서 3층 피로틱 특수구조물 다 포함해서 협력을 받도록 되고, 구조감리의 주체도 당연히 안에 들어가겠죠. 구조 안전성에 해당되는 것도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피로틱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구조감리에 해당되는 부분 일정 시일이 쭉 지나면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로 참여를 해서 체크를 하되 맨 마지막에는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의 자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관계 전문 기술자 이걸 건축 기술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설계 검증입니다. 소위 제 3자 검증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장시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찾아봐도. 다만 알고 계시는 건축위원회라든지 중심이라든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심의에 해당되는 이제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약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있지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적정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관련된 건 건설기술심의에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건축법 제4조 진흥법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끔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보시면 13조부터 16조까지 13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기점검, 긴급점검에 해당되는 부분 16조에는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제 거기에 이제 건축구조설계 사무소가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물 관리법 18조, 그다음에 시설물 시특법이죠. 2조 5항, 6항 쪽에 좀 기술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을 한 자, 건축사는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안전 전문 기관이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좀 나와 있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부분도 쭉 다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들, 특급 기술인, 부적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건축사 둘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보시면 안전진단을 받고 맨 아래쪽에서 보시면 기술사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구조 기술사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최근에 많은 부분 법률 좀 살펴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이제 사건 때문에 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축구조 기술사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 건축사 사무소 개설한 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을 한 사람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체에 해당되는 부분 마지막 대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공사 해체에 관련된 공사 감리자는 법적으로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매트릭스를 이렇게 작성해서 일단은 이따가 2부에 제안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매트릭스를 쭉 작성을 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뭔가 해답을 찾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로 마치고 다음은 오늘 발표를 위해 가지고 원래 일본에서 또 오셨거든요, 직접 시조오카 이공과대학의 최호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일본 시조오카 이공과대학의 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지금 양이 많아서 근데 제가 할당받은 시간 10분밖에 없어가지고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건축사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요. 5종류가 있습니다.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목조 건축사, 구조 설계 1급 건축사, 설계 설계 1급 건축사가 있습니다. 아마 1급 건축사는 우리나라의 건축사에 해당할 것 같고요.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우리나라의 구조기술사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 그 건축사의 그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1급 건축사는 한 37만 5천 명 정도. 그 다음에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11,069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3년 9월 기준에 건축사가 한 18,600명 정도, 구조기술사가 1,000명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사는 일본의 한 20분의 1, 그리고 구조기술사는 일본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의 자격에 따라서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는 건물의 차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1급 건축사가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1급 건축사는요, 잘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아네아라는 사람이 2005년 내진 설계 위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건축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2006년부터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이전에는 1급 건축사가 구조 설계도 할 수 있고 의장 설계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 건축사를 따는 순간 자기는 구조 설계를 할지 의장 설계를 할지, 물론 그 전서부터 경력을 쌓아야 되지만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1급 건축사가 구조 설계 파트, 그 다음에 의장 설계 파트로 나눠 있었는데요. 2006년 12월서부터는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창설이 되어서 구조는 거의 이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1급 건축사가 할 수 있었던 건축물 중에서
고도의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번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가 스스로 구조 설계를 실시하든지 2번 일부 건축사가 구조 설계를 한 건물을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으로 가는 과정은 거의 없고요. 거의 1번으로 실시가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위에는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 그다음 밑에는 일부 건축사가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구조 설계의 건물 규모가 약간 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급 건축사, 물론 2급 건축사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사가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여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건축물에 있어서 의장 설계와 함께 구조 설계자의 전문성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지금 과정으로 건축물의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 증을 따려면요. 일부 건축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구조설계 업무에 종사를 한 후에 등록기관에서 강습을 수료하고 수료고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만이 일부 구조설계 일부 건축사증을 가질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건물을 이렇게 4종류로 규모에 따라서 나눕니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초고층 건축물로 나누고요. 소규모 건축물은 구조 개선이 불필요하고요. 중규모 건축물은 일부 건축사가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대규모 건축물하고 초고층 건축물은 구조 설계 일부 건축사가 관여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난이도로 보면 중규모 건축물은 내력으로 견줄 수 있는 허용용도 계산으로 구조 설계가 가능하고요.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보유 수평 내력 계산이나 한계 내력 계산, 동적 응답 해석을 구조 1급 설계 1급 건축사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가 기준입니다. 대가 기준은 건축사법하고 건축사법 25조, 그다음 22조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청에서 고시된 가이드라인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물가 변동에 따라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지금 일본말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업무량을 계산할 수 있는 예가 한 10종류 이상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각 지역의 건축사무소 협회별로 설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곱하면 총 업무 보수비가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는요. 연면적, 건물 용도, 구조 종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추가 업무 유무 등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예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계라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총 공사비의 10% 정도, 그리고 구조 설계는 소규모 건축 건물의 경우는 의장 설계 30%, 그리고 중 대규모 건물은 15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매트릭스인데요. 각각의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의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해당하는 법 내용을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제도도 있는데요. 일본 건축구조기술사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 기준도 건축사법이랑 그다음에 국토교통성 고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조도면 작성 주체입니다. 구조도면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 구조설계사가 각각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 다 동그라미고요. 건축기준법, 그 다음에 건축사법에 각각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제화 연구도 되어 있고요. 납품 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2명의 구조기술사 분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일본은 거의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시기 조절 그리고 이에 따른 설계 금액 조절이 제도적 그리고 관습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리입니다. 감리는 일단 건축사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성 고지로서 공사 감리 가이드라인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에서도 구조 감리에 대해서 특히 감리 기술자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에 표시한 부분인데요. 구조 감리는 건축사 그리고 건축기술사 모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법제와 유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증 감리 기술자 제도도 일본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조설계 검증인데요. 일본에서는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특정 건물에 대해서 구조 계산이 건축기준법에 적합한지를 도지사 또는 기존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 기관에 의해서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기관이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건축센터가 가장 메인인 기관이고요. 요새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건축종합시험소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있는 자는 1급 건축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 해당 업무에 관해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사,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명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이 요구되는 건축물인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설계 1급 건축사가 관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대의 오른쪽 보시면 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을 하는 건물은 대규모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구조설계 1급 건축사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처리 기간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구조계산 판정성, 적합성 판정 비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조기술사, 1급 건축사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법정화도 되어 있습니다. 대가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안전 진단입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많으니까요. 내진기술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불특정 다수 또는 피난 약자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하고 피난 후 길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 개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사, 구조기술사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Q제도 입찰 제한에 대한 유무는 제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해체인데요. 해체는 500만 원 이상의 해체 공사는 해체 공사업자가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 건축학회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각 구조 종별별로 자세하게 지침이 있어서 일정 레벨 이상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건설업법에 나와 있는 법령이고요. 이렇게 1급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가 다 관여할 수 있고요. 법제화도 되어 있습니다. 대가 기준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동그라미 X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구조기술사 부분이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표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각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 및 구조 도면 작성 주체는 구조 설계를 실시한 자가 되며, 구조 안전 진단 및 건축물 해체도 양자 모두 관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의장 설계, 구조 설계는 각각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쪽입니다. 다음은 미국 쪽 시립대학교의 김강수 교수님. 본인 차례인데 그냥 잠깐만요. 미국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김강수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미국에 관련된 것이고요. 사실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고 저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바와 다르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07년도에 와이오밍에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P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루지애나 그리고 일리노이 그리고 1950년도에는 모든 주에서 P 면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NGES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813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워낙에 큰 피해를 입어서 일리노이가 이제 가장 구조 안전적으로는 하이 레벨의 보안 혹은 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1915년도에 일리노이에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SE 액트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LA에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주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1931년에 여기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SE 타이틀이 정식으로 법률 안에 포함이 되었고, 나중에 라일리 액트하고 필드 액트가 의해서 학교 건물과 병원 설계가 모두 SE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E 혹은 PE가 이제 구조기술사에 해당되는데요. SE 제도 면허가 일부 주에서는 있지만 또 일부 주에서는 없습니다. 많은 주에서. 그래서 SE 제도가 있는 경우,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타이틀 액트와 프랙티스 액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액트는 또 풀 프랙티스 액트와 파셜 프랙티스 액트로 나누는데요. 풀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는 주에서는 일리노이와 하와이가 속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모든 구조물이 SE에 의해서 설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파셜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는 주는 특정 구조물, 그러니까 주요 구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물,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병원 이런 것들, 또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SE가, 그리고 나머지는 아키텍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타이틀 액트를 따르는 주에서는 타이틀은 주지만 권한을 제한하거나 구조기술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도 구조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어떤 중요한 구조물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나 병원 그리고 교량, 그다음에 위험한 시설, 이센셜 패시리티, 그리고 스트럭처 중에서도 이제 높이 혹은 면적에 따라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이틀 액트나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지 않는 주에서는 로스터 디지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P가 기본적으로 따르고 또 실무 경험이 어떤 특정 개인이 혹은 특정 회사가 어떠한 건물을 혹은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에 참여했다, 이런 기록들이 레코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제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 50개 주마다의 법률이 따로 있고 해서 미국이 이렇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풀 프랙티스를 따르는 일리노이와 하와이, 여기가 가장 높은 레벨의 구조 설계에 대한 어떤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셜 프랙티스 액트는 이렇게 워싱턴 스테이트를 비롯해서 8개 주, 그리고
타이틀 액트는 네브래스카와 아이다호 그리고 그 로스터 디지그네이션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미네소타와 텍사스, 비롯해서 13개 주, 그리고 나머지 25개 주는 피의 제도는 있으나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리노이는 이제 가장 높은 레벨의 그 구조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설계를 할 수 없고 CE만이 할 수 있습니다. SE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는 이제 파셜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구조물, 그러니까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이런 구조물은 SE만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타이틀 액트를 따르고요. 법령상으로는 라일리 액트하고 아까 필드 액트가 추가되어서 파셜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는 주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사도 구조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병원은 이제 제한되어 있고요. 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로스터 데리그네이션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고요. 그래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구조 설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브라스카는 이제 타이틀 액트를 따르는 주이기 때문에 권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뉴욕은 의외로 전통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여서 좀 거의 구조 설계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거의 없는데요. 뉴욕주의 교육법에 따라서 PE가 구조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아키텍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제도, 프로페셔널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이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와의 계약 혹은 대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거를 보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물론 당연히 형사적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대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조 설계의 대가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시장 상황이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한 11,000원에서 85,000원까지, 물론 이제 구조물의 크기나 용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시간당으로 보면 이게 12,000원에 12만 원이고요. 12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이거 1달러당 1,200원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공사비로 보면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지금 한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되기 때문에 요걸 하나씩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조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그룹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사실 6개 스테이트를 말씀드렸고요. 구조 설계와 구조 도면의 작성 주체는 그거는 사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설계 한 사람, 그러니까 구조 계산을 한 사람이 구조도면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모든 디테일까지 이거를 다 관장하게 돼 있지, 이거는 여기서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리노이가 건축사가 구조 설계 혹은 구조 도면을 작성을 못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피어 리뷰는 캘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에서는 피어 리뷰를, 네브라스카와 뉴욕에서는 건축사는 피어 리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풀 프랙티스를 따르는 일리노이와 하와이는 구조기술사만 구조 설계가 가능하고요. 파셜 프랙티스 액트를 따르는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아키텍트와 PE가 모두 구조 설계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물들은 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아키텍트나 PE랑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제도상에 그렇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를 다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어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건축사가 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구조 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제도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 현황을 보면 구조기술사는 당연히 구조 설계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구조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일부 뭐 소규모 건물이나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만 사실 건축사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도와 현황이 좀 다른데요. 그게 보면 아무래도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그다음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건축 설계는 건축가가 구조 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왜 그거를 저쪽에서 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그 거꾸로 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강석 교수나 일본에서도 또 사례에서도 발표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설계라는 범위가 너무 크고 그게 건축 설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보시면 기획,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 설명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설계 도서의 작성, 뭐 해설 행위까지 다 설계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보면 구조 설계는 그냥 건축사의 업무 영역 내에 있는 거고 그 중에 구조 계산을 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크게는 구조 설계의 주체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냐면 구조기술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현황이. 그런데 미국은 둘 다 할 수 있다. 건축사는 구조기술사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성과 분리발주 등을 통해서 전문 영역이 리스펙트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벤 다이어그램은 원래 없었던 건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미국 쪽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스토리는 아시겠죠, 그죠? 역할을 해당되는 부분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에 관련된 현황 조사를 우리 한양대 사이버대학교의 배백일 교수님께서 준비를 또 하셔가지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배백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 과제에서 영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영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사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한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틀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 나가시면서 조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의 건축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건축 법규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 액트를 시작으로 빌딩 세이프티 액트하고 그리고 아키텍처 액트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빌딩 액트에서 이제 찾아보았을 때는 그 주체가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진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키텍트 액트가 있어서 아키텍트 액트에서 아키텍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건축 설계에 대한 주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하위법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빌딩 레귤레이션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엔지니어 중에 이제 하나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법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기술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영국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카운실에서 뭐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자격 조건을 이제 주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멤버부터 펠로우까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구조기술사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채털드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CENG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정도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학위와 그리고 적절한 어느 경험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영국의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영국의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ARB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제 건축가를 보호하는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리바라고 하는 영국 황실 건축가 협회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학위를 통과를 하고 나서 시험을 통과를 해야 건축사가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건축가들을 보호하는 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발주자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메인이 되는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주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발주자가 어떤 전문가를 대표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가를 많이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리바에서 이런 플랜 오브 워크라고 해서 전체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바에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잘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7번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이번 컨셉 디자인 때부터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페셔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주자와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림블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트림블사에서 MEP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트럭처럴 디자인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가느냐라는 것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계약 절차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국에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자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발주자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발주자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안다면은 자기가 이제 프린시펄 디자이너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대표자를 구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MEP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보험 제도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이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이 보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보험을 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 건설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발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리바에서 나와 있는 그 건축가들이 드는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구조기술사 협회에서 나와 있는 그 구조기술사 협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법규들도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특정 보험사 혹은 이제 뭐 여기 있는 아이스트럭처 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특정 보험사가 있는 것처럼 리바이에서도 이런 특정 보험사, ARB에서도 보험사를 제시를 해주면서 전체 이런 보험을 들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빌딩 액트에서 이제 허가 프로세스 상에서 이런 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보험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이 필수적이라면 결국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도 발주의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과 허가가 이제 같이 물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 이제 플래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빌딩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분리가 되어서 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뭐 MEP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주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건축구조기술사가 이제 구조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분리 발주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하게 되고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가 기준은 없습니다. 대가 기준은 없고 이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하자면은 분리 발주에 대한 부분은 여기 중앙 조달 기관에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아예 목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도면 작성 주체는 당연히 구조 설계가 이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가 기준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비율에 대한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앞서서 미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타임에 대해서 컨설팅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도 건축구조기술사급 CENG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CENG가 계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제화 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건설안전관리법에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감독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용어부터 이야기를 현장 감독자, 시공자, 공사 감독관, 관련 공무원 등 이제 허가와 그리고 이런 어떤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디바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가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에서의 이제 감리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 건축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건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주체가 되어서 감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고 있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와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가 동시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설계를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건축가가 배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영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스코틀랜드의 레귤레이션을 따르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을 CENG 이상의 급이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구조 설계 검증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구조기술사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GSI라고 하는 이 구조 안전진단은 채털드 엔지니어 그러니까 CENG가 꼭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영국의 구조 안전진단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구조 안전을 평가를 하는 영역과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 안전을 평가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CENG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서베이어가 따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주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하는 주체 자체가 이제 건축가나 그런 어떤 메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주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발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전문가를 모시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구조기술사의 영역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진단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해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빌딩 액트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빌딩 액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절차와 요건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건축물의 해체를 담당을 하는 어떤 회사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CENG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ENG가 작성 주체로 명기되어 있는 어떤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건축물 해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던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자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뭐 건축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건축 설계든 구조 설계든 설비 설계든 모두 다 이제 분리 발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 건축 설계와는 좀 독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아마 독일상을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 건축구조 관련 법제도 현안조사를 맡은 공공국가대표 황성훈입니다. 본격적인 그 발표에 앞서가지고 일단 독일의 건축 관련 법제를 소개할 텐데, 일단 독일의 건축 관련 법제는 사업상 건축법은 연방 차원에서 규정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공법사의 건축법은 건축계획법과 건축질서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구조에 관련된 법제들은 이제 건축질서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연방제 특성상 통일된 건축질서법은 없고 LBO라는 각 주의 건축질서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각 주의 개별 건축질서법을 통일하기 위해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의원회는 모범 건축질서법이라는 이제 공관을 만들게 되는데, 각 연방주는 모범 건축질서법을 토대로 각 주의 건축질서법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각 주의 건축질서법은 모범 건축질서법의 80에서 90% 정도 내용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각 주의 특별 규정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은 각 주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방주 중에서 바이에른주, 바덴-뷰르텐베르크주, 헤센주에 대해서만 건축구조 관련 법제도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조사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구조기술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따라서 구조기술사가 되기 위한 국가 시험이라든가 교육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정규 학과 과정하고 일정 기간 실무 교육을 마치면 구조 엔지니어 자격이 주어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조 계산이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주 건축질서법에서는 구조 엔지니어의 자격이나 등록 기준을 건축, 구조공학 또는 토목공학에서 대학 정규 학위를 마치고 구조 계획 분야에서 최소 2년 실무 경험을 마치면 주 엔지니어회에 등록한 후 구조 엔지니어로서 구조 안정성, 다시 말해서 구조 계산이나 구조 설계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건물 필름에서처럼 5개 이제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일반적으로 건축주와 건축가, 구조 엔지니어가 계약을 따로 해서 각자 업무가 구분되고 책임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는 건물군을 5가지로 나누고 있고, 일반적으로 각 주의 건축질서법에서는 건물 등급 1에서 3까지 해당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구조 엔지니어링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급 4와 5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출된 구조 엔지니어링 증명의 검증이 필요한데, 보통 주 건축 감독기관이 직접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설계검토 엔지니어가 검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구조 설계 대가 기준은 호와이라는 건축가 및 엔지니어에 대한 부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주로 과업, 난이도 수준, 작용요금 비용,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2019년 유럽법원에서 독일 연방이 건축가나 엔지니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호와이에서 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해치는 법률 위반이라는 판결을 나왔는데,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구조설계의 대가 기준을 호와이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와이의 구조설계 대가를 총 분사비하고 설계 난이도에 따라 이 표로 이렇게 쭉 정리해놨는데, 파란 숫자는 구조설계 대가이고 가로 안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건축설계 대가입니다. 두 설계 대가 모두 대략 총 분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구조설계 대가는 규정에서 정한 구조설계 서비스 항목별 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축 허가 도서 작성이 30%, 실시 설계가 40%로 두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설계 작성 주체하고 대가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조설계 대가 기준은 연방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설계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구조도면 작성의 주체인데, 독일의 건축질서법에서는 구조 엔지니어는 도면 작성자 또는 건축주가 고용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건축 허가 승인 신청 서류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별로 구조도면의 작성의 주체는 별 차이는 없고,
도면 작성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축가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학 교육과정 이수나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갖춘 주 엔지니어 협회가 관리하는 설계 작성자 목록에 등록된 구조 엔지니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걸 정리하면 도면 작성의 주체는 구조 엔지니어도 포함한다고 독일의 건축지수법에서는 명시하고 있고, 다음은 그 독일의 구조 감리에 관한 것인데, 모범 건축지수법을 포함해 주별 건축지수법에서는 구조 감리에 대한 특정 전문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갖춘 건축 허가 신청서 제출의 권한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건축가나 구조 엔지니어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현장 감리가 건축 구조 관련 전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구조 감리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건물 등급 4와 5 중에서도 특수 건축물은 설계검토 엔지니어가 검증한 구조 엔지니어링의 준수 여부를 현장 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감리 주체를 정리한 표이고 법적 근거도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독일의 구조 설계 검증은 주의 건축 감독 기관이 설계검토 엔지니어에게 공고수타 형태로 건축 규정 준수 여부나 구조 안전성 검토, 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검토 엔지니어를 통해서 건축 허가 승인 전에 구조 설계를 검증하고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설계검토 엔지니어의 구조 안정성 검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 엔지니어 자격이나 등록 기준에 관한 통일된 연방 차원의 단일 어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 이수나 실무 경험을 필수고 주 최고 건축 감독 기관이 승인 인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바덴-뷰르텐베르크주 구조 설계 검토 엔지니어 자격 요건을 보면 신청 시점에 만 35세 이상, 대학에서 관련 과정으로 최소 4년의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최소 10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 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후보자는 전문 지식에 대해 서면이나 구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위원회는 후보자가 참여한 최소 10개 건축 프로젝트를 평가한 후 후보자의 설계검토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을 토대로 주 최고 건축 감독 기관이 설계검토 엔지니어로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의 구조 설계 검증 대가 기준은 각 주의 수수료 규정에서 건물 등급, 건물 가치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설계검토 엔지니어 연방협회는 여러 주의 설계검토 엔지니어를 위한 평가 및 정상부서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 수수료를 계산하고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건축계획에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상부서가 없는 주는 엔지니어가 검토 수수료를 건축계획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이 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표인데 구조설계 검증의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이 표는 구조설계 검증의 대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구조 안전진단 제도인데, 독일의 교통건설 도시개발 연방건물 안전진단을 위한 지침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위험 건물구조 식별 기준이나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검사 간격이라든가 위험 등급 분류법에 관한 조항은 없고 안전진단의 형태, 범위나 주기는 잔재 위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가능한 경우 구조 안전진단은 부서 내 숙련된 전문가가 하고, 만약에 전문가가 없을 때는 입찰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공계약에 따른 규정에 따른 연방건물의 구조 안전단 입찰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 중대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배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입찰자의 기술적 전문적 성과에 대한 증명, 구조 안전진단에 참여할 기술 전문가 명시 등 전문 자격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독일의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표이고 법적 근거라든가 구조 안전진단의 주체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독일의 구조 안전진단 PP제도 입찰 제한에 관한 내용을 법적 근거와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건축물 해체에 대해 자료 조사한 내용입니다. 독일 헬센주의 경우 건물 해체는 주 건축 질서법에 따라 특정 건물을 제외한 건물은 건축 감독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전문업체가 건물을 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건물 철거를 승인을 받으려면 주 건축 감독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건축 계획서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위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 건물 폐기물 처리 계획, 구조증명서, 환경영향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건물 해체 허가 신청서 제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는 도면 작성자로 지정하고, 도면 작성자는 현재 날짜를 명시한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도면 작성자는 건축가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주요 엔지니어 협회가 관리하는 설계 작성자 목록에 등록된 구조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주체와 함께 법적 근거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대가 기준 역시 연방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물 해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한 표로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옵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은 중국이랑 싱가포르, 홍콩 연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 사실 홍콩은 괜찮은데 중국은 영문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쭉 하신 것 같은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과 홍콩의 제도를 조사한 한양대 에리카 김태수라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건축법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 건축법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건축사나 건축 구조기술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제 건축 설계단위, 결국 건축 설계사, 설계원, 중국에서는 설계 연구원으로 통칭되는 그런 건축 설계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단위 안에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여러 다른 기술사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건설관리 자격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등록건축사, 구조기술사, 중국에서는 구조기술사를 결국 공정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기술사, 감리기술사, 안전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 물론 건축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번 자격을 땄다고 그걸 구조기술사랑 건축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2년입니다. 2년 뒤에 재평가를 받아서 건축사랑 구조기술사를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1급, 2급이 있고요. 시험 있고 그 다음 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구조기술사 자격제에 대한 관한 잠정 기준에 보면은 구조기술사의 업무 범위는 구조설계, 구조엔지니어링 설계 자문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의무의 설계 도면을 본인이 설계한 부분에 대한 도면을 작성을 하고 날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같은 경우도 등록 1급, 2급이 있고 유효기간 2년입니다. 2년이고 마찬가지로 건축 설계 업무를 하고 의무사항에 본인이 건축 설계한 설계 도면에 대해서 서명하고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수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1급 구조기술사가 60만 명, 그 다음에 건축사 수가 55만 명. 왜냐하면 구조기술사에서는 건축 토목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 구조기술사 수로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구 1인당 한 2만 3천 명당 한 명으로 구조기술사가 있고 국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조기술사 수가 1,2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인구 비교하면 한 4만 2천 명 정도의 한 명당 구조기술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설계 기준 조사 여기에 있고요. 대가 기준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동 범위값, 기타 설계비, 그 다음에 기본 설계비에도 여러 가지 전문 조정 계수나 설계 복잡도에 따라서 이런 대가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런 대가 기준이 있고요. 이 대가 기준에 대한 쪽 역사를 보게 되면 30년도에 여러 가지 총비용의 5%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대가 기준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가 기준들을 다 풀어버리고 시장의 어떤 조정 가격에도 준한다는 어떤 그런 2015년도에 법률이 나왔고요. 대개 보면은 건축 설계 비율이 약 3%, 처음 공사비의 3, 4%, 엔지니어링 설계 비율이 이제 비용이 한 1%에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중국에서는 설계원, 설계 단위, 설계 연구원에서 보면은 전체 공사비의 약 2%, 3%, 공사비 2%, 3%인데 그 설계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은 건축 설계가 30%, 구조 설계가 30%, 나머지 이제 물, 전기, 난방, 환기가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제도는 이제 중국 보험법의 전문 책임 보험법이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축 설계, 특히 이제 요 엔지니어링 보험 보면은 구조기술사 등록 자격제에 대한 잠정 기준에 보면은 이런 경제 손실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권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도 보험 이런 조항 때문에 이런 설계나 구조 설계에서 이런 보험에 대한 가입이 추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전문 책임 보험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결국에 이제 구조 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한다. 라고 있고 대가 기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기준들은 출처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면 작성도 구조는 구조기술사가 하고 건축은 건축기술사가 책임을 맡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감리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법 4장에 이제 공사 감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감리기술사 제도가 있고 결국 공사 감리를 공사 감리할 수 있는 단체, 업체,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뭐 갑급, 을급, 병급들이 있습니다. 그럼 감리 회사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건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구조기술사, 기타 여러 가지 기술사들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기술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 감리 회사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감리기술사도 같이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관련 법규고요. 그 다음에 검증제도는 중국은 제가 찾아봤는데 이 검증기술사, 그 다음 상자노트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건축 쪽에서 이런 설계에 대한 검증 얘기, 사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찾아보니까 설계검증위원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검증위원회는 필요시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것도 이제 구조진단 안전업체, 그 업체 내에 보게 되면은 등급에 따라서 1등급 구조기술사, 지질전공, 건축재료 설비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진단업체가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안전에 대한 관련 기준과 규정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구조안전진단 주체도 건축사, 아까 보면 리스트에는 건축사는 없었고 건축 구조 기술사가 포함된 여러 가지 다른 기술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체 관련해서도 사실 해체에 관련해도 해체의 철거 업체에 대한 자격 규정들이 있고 그 철거 업체를 구성하는 인원 중에 이제 구조 기술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전문 기술사들이 있다, 그런 조항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가 산정 기준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워낙 중국이 나라가 크고 경기가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대가 기준도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토론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 표도 이제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 주실 거로 됩니다. 보면은 건축 설계나 도면 다 구조기술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콩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령 제도가 인터넷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사하는데 좀 편한 면이 있었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중국어고 영어, 중국 혼용으로다가 이렇게 다운로드 될 수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123, 408, 409 기준에 이렇듯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자격 기준 등록 이런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건축정에 대해서 보면은 MBIS하고 MWIS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거리의 창문 같은 경우가 이제 탈락이 돼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 제도는 아까 건축물 건설 규정에 캡이라는 123 규정에 그 다음 123회의 등록 구조기술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격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직업적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 자질들. 그래서 좀 구조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결국에 홍콩에서는 AP라는 사람, 그러니까 Authorized Person이라는 사람 리스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조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리스트 중에 구조 기술사가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로는 물론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물 측량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AP 중에 등록 구조 기술사가 구조 설계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보면 인구가 700만 명인데 이제 뭐 등록 건축사가 4,273명, 구조기술사가 한 400여 명. 그래서 뭐 등록 구조기술사 수는 한 18,000명당 1명 정도 걸로다가 구조기술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AP라는 Authorized Person의 이 리스트에 보면은 이 건축가, 여기 이제 엔지니어가 구조기술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계측사, 서베이어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을 검사하고 감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 RI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드 인스펙터의 항목에도 이제 건축사, 엔지니어, 계측사가 있고 이 엔지니어가 구조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구조 감리나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그다음 대가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ASCSB나 EACSB의 구조 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공사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또 설계 비용들이 많이 달라지고요. 이게 AP라는 제도에 있어서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결국 이런 건축 공사에 있어서 건축사든 건축 구조기술사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 컨설턴트, 또 비용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지명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공사 예로다가 이제 WKCD에 대한 공사 예로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총 공사 금액에 대해서 구조 엔지니어는 0.25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건축 설계에 대해서 0.5에서 6.5% 정도의 이 공사 예에서 설계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제도 같은 경우도 캡 41L의 이제 인슈어런스 정도의 전문 손해보험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건축사든 구조기술사든 자기 전문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 설계는 건축 구조기술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조 도면 같은 경우도 이 영어로다가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플랜이라는 내용에 결국 도면 세부사항, 도표, 계산, 구조상 세부사항, 구조상 세부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럭처럴 엔지니어가 홍콩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홍콩에서도 구조 도면은 AP 중에 엔지니어인 구조기술사가 자기의 어떤 구조 도면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확인하고 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감리 같은 경우도 요 AP가 그 안에 이제 기술사랑 등록 건축사, 기술사, 지방기술사, 측량사들이 같이 있고요. 총괄은 이제 건축사가 하는데 결국에 요 감리 같은 경우도 구조감리 같은 경우는 건축 구조기술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분야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 에 대한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 분야는 구조기술사하고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든 별도 이제 기술사들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콩은 또 특이한 게 이 검증 적합성 제도에서 보면 인디펜던트 체킹 엔지니어 IC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한 거에 대해서 이 IC로부터 별도로 체크를 받은 다음에 이 체킹 서티피케이트를 확인받고 그거를 발주처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IC는 구조기술사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건축사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사도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제도도 이런 QP의 제도나 RI 제도가 있어서 요 안에 안전진단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QP가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구조기술사도 할 수도 있고 건축사 또 다른 어떤 인스펙터도 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구조기술사가 또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체 같은 경우도 요 123C의 이제 디몰루션 워크 부분에 이런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체 실무 기준이나 그 다음에 대가 산정 기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이 토론 시간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이게 중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만 싱가포르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양대학교 연구조교수인 정주성 연구조교수께서 대만 싱가포르 현황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 구조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에서 대만 및 싱가포르 국가를 담당한 한양대학교 정주성입니다. 시간이 원래 스케줄보다 약간 지연된 관계로 최대한 핵심 사항만 좀 컴팩트하게 전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에서 엔지니어는 일단 전문 엔지니어법에 규정되면서 이제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제 중앙기관에 등록하고 기술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을 쌓고 나서야 이제 그 권한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PE는 전문 엔지니어법에 따르면 기획, 계획, 설계, 그리고 시공감리, 연구, 분석, 시험, 평가, 감정 거의 전반 분야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건축사 및 전문 기술자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등록 건축사는 8,500명 가량 되고요. 전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2,96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목 기술자라든지 이제 기타 기술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건축 기술자는 1,968명 정도로 국민 11,976명당 1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 구, 현별로 분포되고 있는 기술사의 숫자입니다. 대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승인된 보수 계산서가 건축물의 종류와 가치 수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더욱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별 건축사협회에서 보수 기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전반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투자 입찰, 수량 계산, 측량 철거, 도면, 수정, 내진 성능 평가 이런 내진 보강 설계까지 거의 전반 부분들이 모두 다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런 구조 설계에 대해서 주체가 어떻게 되냐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문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을 수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엔지니어에게 위탁을 해야만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축가 또한 거의 전반 분야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5층 이하의 민간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구조 설계와 감리 등을 전부 다 전문 엔지니어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또한 둘 모두 이제 주체로 좀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대가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구조도면의 작성의 주체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법과 같이 거의 대만의 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엔지니어링은 모두 다 이제 위탁받을 수 있고 건축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문 엔지니어한테 위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계속 모든 법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구조기술사는 이제 협력 및 공공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건축사는 5층의 민간에 대해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법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구조감리 주체 또한 앞선 설명에 계속 반복이 되게 있습니다. 결국 전반 분야에 대해서 전문 엔지니어 모든 걸 위탁받을 수 있고 건축사는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기타 작성 주체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의 구조설계 검증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과 동일합니다. P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를 위탁받을 수 있고 건축가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다만 5층을 초과하거나 이제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무조건 PE에게 위탁을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도 이제 같은 말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겠고요. 대만의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만의 건축물 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PE가 신축, 증강, 변경,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철거 시공 규범이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제12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건축사는 이제 건물의 철거 프로젝트를 진행, 감독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철거에 대한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문 엔지니어와 건축사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만의 건축물 해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부 승인 건축사 그런 내용들과 각 시별 건축사협회에서 대가 기준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제 하나의 시를 예를 들면은 가오슝시 같은 경우에는 6만 달러 정도로 기본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법령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 전문 엔지니어 인증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해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싱가포르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엔지니어법에 의해서 이제 전문 엔지니어의 내용과 그런 권한 등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E 시험과 PE 시험 그리고 구술 시험 등의 합격이 요구되며 이후에 최소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달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전문 엔지니어법에 따르면 전문 엔지니어는 이제 관련 분야의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및 기타 모든 것들을 가능하며 또 이 PE의 감독하에 있는 인원들 또한 해당 업무들이 가능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 구조 계획과 허가 승인을 이제 토목 구조와 건축 구조를 담당하는 QP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게 되어 있으며 이때 QP 같은 경우는 이 PE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공사의 시작 허가는 수행 개발자와 그리고 QP, 시공자가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건축사와 전문 엔지니어의 통계를 보시면 등록 건축사는 1788명이고 등록 건설 관련 전문 엔지니어는 1746명으로 다른 국가들과는 좀 상이하게 건축사와 전문 엔지니어의 인구수가 거의 대등한 듯한 모습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대가 기준은 건축 및 건설청 BCA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통계적인 연 면적량에 따른 대가 기준을 금액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설계의 주체는 건축 구조 기술사만 해당한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 기준은 건축 및 건설청 BCA에서 명확한 기준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구조도면 작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문 엔지니어들만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등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계획 허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이제 QP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체는 전문 엔지니어인 PE가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구조도면 작성에 들어가는 각 면적마다의 대가 기준 또한 BCA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도면이 수정된다든지 이제 구조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도면 제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가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가 기준도 명확하고 주체는 건축 구조 기술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감리입니다. 구조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금액별로 상주 기술 책임자와 상주 엔지니어가 몇 명씩 필요하다는 기준들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주 기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상주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토목구조 또는 구조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이거나 이제 영국의 엔지니어링 협회 토목공학 또는 구조공학 분야로 공인된 엔지니어가 해당하며 위에 내용을 보시면은 750만에서 1,500만 달러 그 수준이 아니면은 그 이상에서는 무조건 상주의 엔지니어가 꼭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의 엔지니어는 PE여만 하기 때문에 구조 감리의 주체는 PE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구조 설계 검증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QP가 인허가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AC 이제 공인된 검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 컨트롤 레귤레이션 이제 건물 관리 통제법에서 명기된 바로는 중요하지 않은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인된 이제 검사관인 AC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결국 PE여만 AC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조설계 검증에 대한 대가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 및 건설청인 AC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단순한 이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설계 검증의 퀄리티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질적 수준 또한 이제 그 평가의 기준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조설계 검증의 주체 또한 이제 PE 구조기술사가 해당되며 구조설계 검증에 대한 대가 기준 또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안전진단인데요. 싱가포르의 빌딩 컨트롤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은 크게 구조안전진단을 외관조사와 그리고 상세한 정밀한 구조안전진단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E여야만 구조안전진단을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관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자격자 CP로 해당되며 외관 검사 수료증을 취득한 건축사나 아니면 PE 양쪽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조안전진단의 주체는 둘 다 포함되지만 건축사는 단순 외관조사에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에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이제 주체는 그 관리법 전체를 이제 살펴봤을 때 명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확인해 보니까 부록 H 쪽에서 해당하는 이제 유자격자 QP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며 구조요소에 대한 상세한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의되는 QP는 PE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대가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BC에 의해서 건물의 5m 간격마다 아니면 일부 구조 계획에 따라서 이제 2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해체의 주체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기술사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에 대한 대가 기준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매트릭스 표를 정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